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죽음을 통해서 제 삶이 훨씬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의지가 생기는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음을 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내 자식들, 자손들 위해서 남겨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에 사랑받는 것 같은데 또 재활요양병원이 뭐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좀 가까이서 볼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섭외를 했는데 혹시 의사로서 이제 몇 명의 환자분들이 좀 죽음을 보셨나요? 인턴부터 시작을 한다면.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네. 의사가 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요. 네. 그동안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환자분의 죽음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느낄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일 가까운 가족 정도 아니면 네. 갑작스러운 이제 지인이나 뭐 친척 정도 사고일 텐데 죽음에 좀 담담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담담해지는 면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주치의를 맡고 레지던트 1년 차 때였는데 이제 그때는 처음으로 제가 환자를 맡고 있었었고 그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사실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괴로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의사로서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거는 그 죽음에 대한 후회나 미련의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환자분의 치료와 환자분이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줘도 결국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죽음 자체보다는 환자분의 치료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이제 죽음을 갑자기 받아들일 때도 좀 담담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 좀 죽음을 본 후에 알게 된 것들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사람이 본인이 어떻게 이제 죽을 뻔한 사고를 겪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막 전환점이 일어나고 다르게 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많은 죽음을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죽음이 정말 막연하고 지금의 순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도 언젠가는 환자분들처럼 죽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닌 정말 생생한 현실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것들이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제 삶이 훨씬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의지가 생기는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다 끝이 있으니까 굳이 이번 생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나? 뭐 이제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라면 굳이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약간 조금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았었고요. 죽음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살아있는 것이 훨씬 즐겁고 죽음이라는 저렇게 고통의 과정보다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로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거는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많다는 건데요. 제가 잠깐 이제 표를 보여드리면 연령대별 사망 원인이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 표인데요. 네, 통계청에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70대에서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폐렴이 생각보다 사망 원인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암이나 뭐 심장질환으로 많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단이 늦게 돼서 곧바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되게 어려워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가 많은데 폐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생제가 너무나 좋고 현재의 의학적인 기술로 진단만 빨리 되면은 얼마든지 완치에 이를 수 있는 병인데도 이렇게 고령층에서 3위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안타까운 순간을 저는 현실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단순한 기침 증상만 가지고도 그냥 감기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의료진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통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내과적인 치료를 해주면 환자분이 완전한 치료가 돼서 다시 일상의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폐렴 같은 경우만 해도 이 고령층에서 매우 중요한 질환이고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삶과 수명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40대에서 80대 악성 신생물 사망 이게 1인데 이건 뭐예요? 악성신선물이 아까 말씀드린 암입니다. 예, 암이 이제 양성인 경우도 있는데 악성은 이제 악성신생물은 암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암이 확실히 우리나라의 이제 사망 원인 1위. 네, 40대부터는 확실히 많고, 근데 보시면은 70대 이하에서는 아예 폐렴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5위까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없네요. 예, 예. 보통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폐에 있던 이제 폐렴균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도 약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 균이 이제 심해져서 폐렴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10대에서 30대 자살이 많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사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네, 요즘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네. 이게 이제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 가장 걱정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을 앞두고 네. 걱정을 하시는 거는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 있고 사회적인 면에서의 고통이 있는데요. 신체적인 고통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암 환자분들은 암성 통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이제 호흡 곤란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 곤란이 계속 심해져서 질식은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런 것들은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통증에 관해서는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그리고 뭐 산소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의 증상과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졌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고령대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부모님 세대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을 먼저 두고 본인이 떠나야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그것도 미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남겨진 사람들을 두고 간 안타까움 뭐 이런 감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또 죽을 때 걱정하는 거 말고 후회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령층의 환자분이시다 보니까 100살이 넘는 환자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진짜요? 예,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뭐 90살, 100살 나이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오히려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나는 원 없이 세상을 살아봤다. 초탈하신 면도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죽음을 앞두시고 크게 막 후회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뭐 후회하는 멘트들은 어떤 게 그래도 가장 많아요? 들어보신 것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인생을 헛살았어.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뭔가 약간 고해하는 느낌으로 말을 해주실 때는 있지만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후회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요양병원에서는 뭐 DNR 사전 연명 치료 관련된 단어들도 많이 들리고 하던데. DNR이라고 하는 거는 연명치료 거부서를 말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Do not resuscitate, 그러니까 소생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작용을 하냐면은 환자분이 이제 병세가 계속 악화되시고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졌을 때 이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기관삭관술을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때 그런 인공호흡기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동의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좀 건강하거나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방금 말했던 이제 그런 DNR 서류처럼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 만성심부전 환자분들은 투석을 하지 않겠다 등등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적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환자분이 컨디션이 나빠져서 죽음에
문턱에 딱 이르렀을 때 보호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실 때가 있으세요. 어떻게든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뀌셔서 이제 그 서류랑 무관하게 다시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호자분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보호자분들끼리도 의견이 그 다를 수 의견이 있죠.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평소에 동의서를 작성할 때쯤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환자와 보호자, 의사 간에 충분한 의학적인 그 상황에 대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해야 환자분에 맞는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DNR 동의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환자를 위한 정확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사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약간 DNR의 부작용인데요. DNR 서류라는 게 결국에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의료진들이 DNR 작성했어.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대한 그런 뭐 항생제 치료라든지 뭐 진통제라든지 기본적인 치료가 필드에서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DNR 서류를 작성했다고 해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의료진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분이 DNR 사전 연명 치료를 작성하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너무 의학적으로 나를 살린다기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죽음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은 그 의료진이 아니기도 하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었지만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나빠져서 죽음에 이를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고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환자분에 대한 정보와 의학적인 그런 상황을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요양병원 원장님이시고 내과 의사이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음주나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이제 간혹 이제 아무리 담배 펴도 오래 사시고 뭐 암도 안 걸리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술 마시고도 뭐 장도 깨끗하고 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즐길 때 즐기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안 가려도 돼. 그 가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요거 어떻게 좀 보세요? 관련이 있나요? 좀 술과 음주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은?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다 그거는 의학적인 통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통계라는 거는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개개인별로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솔직히 줄담배를 피시고 담배를 뭐 하루에 3갑 4갑 피시는데도 80살, 90살까지 사신 분들 있잖아요. 폐암 건강하게. 안 걸리고 정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드물게 있다고 해가지고 일반 이제 환자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거에 결과는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40대에서 80대 이상 걸리는 게 이제 암이 제일 많다고 하셔서 뭐 암도 사실 되게 여러 신체 부위에 있잖아요.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좀 안 걸리는 예방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받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이제 흡연이 되겠습니다. 흡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폐암이 생길 수도 있고 췌장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각종 암들이 흡연으로 유발되는 트리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의사들은 술 정도는 뭐 가볍게 마시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음주도 심하면은 간경화가 올 수 있고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케이스도 한 가지 있기 짚고 때문에 넘어가죠. 술과 흡연 뭐가 더 나쁜 건가요? 당연히 흡연이 나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술은 곧잘 마시지만 담배는 절대 피지 않습니다. 또 그 밖에는요? 음주와 이제 흡연 말고 또 그 외에 암을 걸리지 않는 습관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데요.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기가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결국에는 암을 확률적으로 낮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트레스 얘기해 주셔서 원래 인생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이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먼저 죽어서 그 어머니 머리가 뭐 백발이 되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가 한순간에 백발이 됐으면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힘든 순간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 딱 힘들었을 때는 여기가 흰털이 이제 수백 개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에 힘들었을 때는 옆에가 갑자기 흰머리가 진짜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만병의 근원의 원인,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항상 끝에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3대 하는 말,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건 거의 모든 병에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네. 네. 스트레스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안 받거나. 흰머리가 나고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꽤 정해져 있는 이벤트가 될 텐데요. 저도 이제 병원을 오픈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김 작가님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원래 흰머리가 없었는데. 저는 흰머리도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턱수염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 병원 경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급격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 이 거뭇거뭇한 털이 흰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털은 계속해서 이제 흰털로 자라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이제 유전적으로 흰머리가 나는 시기가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트레스가 그거를 급속도로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일단 경험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운동을 예전부터 되게 좋아해서 20대 때는 농구에 좀 미쳐 있었었고 30대, 40대는 테니스랑 골프를 치면서 예, 뭐 골프도 많이들 요새 좋아하시는데요. 골프 칠 때 드라이버 1시간 동안 그냥 계속 세게 그냥 무아지경으로 치다 보면은 머릿속이 딱 정화가 되고 모든 스트레스가 일거에 풀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추천하는 거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